바쁘신 와중에 엔비디아 DNA라는 책을 지금 이 시점에 출간하신 특별한 이유나 위기감이 있으셨을까요? 위기감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라는 측면은 제가 작년 이제 그 6월부터 이제 준 AI 컨설팅이라고 개인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좀 많은 빈도수로 강의를 하거든요. 많은 피드백이 대표님께서 좀 엔비디아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좀 한번 책으로 내시면 훨씬 더 그 독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작년 말에 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년 엔비디아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젠슨이 이제 1963년 생입니다. 저보다 한 1년 뭐 3, 4개월 늦죠. 베이비인데 키는 뭐 한 9cm 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제일 이제 이분한테 좀 제가 배워야 될 거는 집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나깨나의 일인데요. 이 일이라도 정말로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엔비디아 미션 중에 하나가 그 일반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떤 사람과 같은 회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요, 알비트 아인슈타인 같은 정말로 거의 그 천재적인 그러한 이제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회사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100 트리리언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월화수목 금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996이에요. 9시에 출근해갖고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어나는 거. 우린 좀 약간 더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머리 좋은 분들이 하드워커가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럼 워라밸에 위배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젠슨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워라밸이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워라밸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일을 즐겁게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드워킹을 하라, 이런 것들을 전 젠슨한테는 많이 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많이 매니지먼트 경험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면 사실 하다 보면 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젠슨도 속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투원 미팅을 안 하시고요, 원투엔 미팅을 통해서 실제 이슈가 된 것들을 공론화시켜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쪽팔리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내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렉츄얼 인테그리티에 대해서요, 집단 지성에 대한 거예요. 집단에 대한 그 지적 정직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처음엔 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구나. 왜냐면 그게 한 배로 같이 가는데 방향을 정하는 데는 아주 맞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투원 요새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막 샤바샤바 해갖고 뭐 자기가 정보를 많이 아느니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 엔비디아 사상하고는 정말로 안 맞는 그런 사상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계 8대 부자이신데, 그래도 지금도 혁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한 3달 전에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갖고 추론을 통해서 실제 그 시장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고민들. 이러한 고민들은요, 딴 사람 전문 경영인들 아니에요. 엔비디아는요, 젠슨이 대부분 일 결정해요. 단 피드백을 이래저래 받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거든요. 이런 주도성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좀 사상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기초 기반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는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난 뭐야, 이과도 아닌데, 문과인데 내가 어떻게 AI를 공부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고짓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요, 첫 번째 질문 챗GPT한테, 나 정말 무식해. 나 또라이야? 근데 나 뭐부터 공부해야 돼? 이거부터 질문하래요. 이거 제 메시지 아니고요, 젠슨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딩 몰라? 나 파이썬 모르고 매트랩도 모르고 C++ 모르고 자바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도와주잖아요, 챗GPT가. 대신 여러분이 하실 거는 그 돌아가는 사상 자체는 알아야 돼요. 저도 나이 이제 60 넘었습니다. 근데 그냥 땡땡이 치면서 이제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면은 빨리 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살아있는 한은 계속 저는 공부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최근에 바이브 코딩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바이브 코딩 갖고 제가 비즈니스를 크게 하겠다? No, 그거 아닙니다. 바이브 코딩을 공부하겠다는 얘기는 AI 프로그램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이해해야 제가 다른 주니어들이나 다른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고 하면요. 끌려갑니다, 여러분. 선바디한테 끌려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체육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AI가 뭐냐?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야? LLM이 뭐야? 챗GPT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더 전문가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본인의 잡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고, 제가 의사고, 제가 간호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지금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일들 많은 것들이 AI로 대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자기가 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자료들. 저도 이제 1년 전에 그 카이스트에서 하는 카이오 과정 좀 거기를 수료했습니다만 그때 변호사님이 한 3분인가 4분인가 오셨어요. 근데 이전에 변론 자료들 있죠? 다 때려놓으면 일반 중짜 변호사보다 훨씬 나은 변론이 나오거든요. 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잘리겠네. 그래서 이러한 AI 시대에 방만하게 본인의 그 스페셜티, 본인의 엑스퍼티지, 요거만 갖고 있던 분들은 다 빨리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요는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요. 빨리 AI를 본인이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 기반 위에 더 특별한 뭐를 더 서비스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더 성과를 많이 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실에 그대로 안주한다. 다 대체되겠죠. 제가 책에서도 언급한 다 대체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죄송하지만 개인 얘기, 우리 가족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작곡가입니다. 이제 게임하고 영화 쪽에 작곡가거든요. 그 친구한테 야, 너 AI 하라고. 맨 처음에 뭔 AI 곡을 무슨 AI가 쓰냐고 하더니 지금 AI가 곡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지금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중요한 거는 본인 컨텐츠에 대한 자기가 엑스퍼티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그 AI가 쓴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혀 모르면 엄청나게 좋은 곡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걔는 아직은 무척 낮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역이 음악 영역이든, 좀 바이오 쪽이든, 메디칼이든, 헬스케어든, 법률 쪽이든, 정부 쪽이든, 아니면 대기업 쪽, 어떤 쪽이든 있죠. 여러분이 반도체 데이터들,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개발하는 직원들이 반도체 용어가 틀립니다. 일반 용어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챗GPT로 LLM 만들어 놨어요. 꽤 유용하잖아요. 삼성도 그렇게 쓰시고, 하이닉스도 아마 그렇게 쓰실 거고.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선박 만드는 회사 갔더니 거기는 전체 한 12,000명 직원 중에 반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한 10몇 개국인가 20몇 개국에서 왔대요. 근데 여러분 선박 용어 있잖아요. 뭐 하여간 독특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용어로 안 돼요. 그걸 LLM 만들었고요. 그걸 몇 개국, 20개국인가 이상으로 좀 해갖고 토용하듯 정말 멋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다시 말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 전문성 가져야 돼요, 사실은. 자기 고유의 영역에 대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 오야본 기질 있잖아요. 딱 그걸 딱 구루 기질은 꼭 가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 단 구루 기질은 갖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존 일들은 그걸 자기가 AI를 활용해서 자기의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저서에 AI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타야 할 가장 빠른 말이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랑 연결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를 비교해 봅시다. 19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자고 했어요. 그 차관을 가져가서 어떻게 황무지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사실은. 이러다가
우리 잡 잃어버린다. 그런 거 갖고 뭘 하느냐. 이런 반대들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속도로를 놓으니까 거기에 연동되는 게 휴게소 생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가스스테이션 생기죠. 그거에 유통된 유통업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 생산업자들이 더 부흥하게 되고, 납품하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 생산에 대한 역동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AI는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는 여러 많은 업무도 저만 하더라도 제가 PPT 자료 만드는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옛날에 뭐 제가 대표했을 때 비서한테 시키고 뭐한테 시키고 지금 요새는요,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세 개만 또 띄워놓고요. 저는 이제 세 개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으면요, 이놈들이 어느 놈은 진짜 PPT를 잘 만들어주는 놈, 어느 놈은 정말로 그림을 좀 잘 그려주는 놈, 어느 놈은 심지어 프로그램을 잘 써주는 놈,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활용만 하면 돼요. 제가 할 일은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내 걸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안 하겠다. 나쁜 놈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AI가 다시 말하지만, 그게 시니어든 주니어든 학생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잡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AI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누가 빨리 올라타느냐. 빠른 말이면 약간은 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느린 말이면 그냥 대충 느리게 가겠죠. 그건 뭐 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틀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 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빨리 타고 적응하고요. 그게 쪼락말이 됐던 황소가 됐던 큰 말이 됐던 상관없단 말이에요. 타야 된다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적용하는 게 사실 반복적인 자동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든 그 데이터가 있는 곳에 AI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산업 그 혁명 시대에는 뭡니까? 그때는 이제 기름이 사실은 실제 그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AI 시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데가 실제 화이트 칼라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다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잡들이 다 AI로 대체된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좀 얘기고요. 제가 나중에 그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 사람이 좀 뭐 실제 잡이 없어지는가, 뭐 이렇게 좀 많이들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전에 뭐 예를 들어 산업혁명, 증기기관이나 뭐 기계와 이런 거 했을 때 잡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는 대로요. 실제 새로운 잡들이 뭐 기계 엔지니어든 여러 뭐 공장 노동자든 뭐 광산 지역 개발 인력이든 이렇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런 새로운 잡들이 좀 많이 일어났고, 똑같이 2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제 전기나 그 매스 프로덕션, 이제 대량 생산할 때도 이때도 뭐 여러 보면 전기 엔지니어든 자동차 제조 엔지니어든 여러 새로운 잡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한 우리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때 웹 디자인이든 데이터 엔지니어든 뭐 클라우드든 이커머스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잡들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AI 쪽 관련해 갖고는 올 초에 다모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젠슨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AI는 5개 레이어의 케이크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AI 자체가 그냥 하나의 칩이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5개 레이어로 구성된 케이크와 같다. 그래서 맨 아래는 에너지 부분이고, 두 번째가 칩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인프라고, 네 번째가 이제 모델이고, 실제 서비스하는 마지막 영역이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다. 그래서 각 영역이 AI 시대에는 새로운 잡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도 그거 관련된 이제 뭐 여러 예도 좀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AI는 뭐 1차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은 영역의 그 일들을 좀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게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AI 쪽에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AI를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자체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이트 칼라가 왜 먼저냐. 근데 데이터가 많아서 그렇다는. 근데 블루 칼라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우리 애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현대차는 전체를 다 아마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사실은. 사람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부분들을 로봇가 대체하게 되고,
사람 자체는 또 새로운 영역에 일을 할 수 있고 그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일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 화이트 칼라가 먼저 대체가 되고 블루 칼라가 그다음이다. 뭐 이런 그 사실 시차적인 그 단계적인 뭐 그 의미로 좀 보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I 자체는 나의 생산성을 도와주는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2022년 말 11월 30일이죠. 사실 오픈 AI에서 챗GPT가 나왔을 때 사실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AI가 시작된 지는 1950년대부터 했으면 한 70년, 80년 이렇게 정말로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올라가기도 했고 내려가기도 했고 여러 시즌을 거쳤어요. 근데 실제적인 AI 시작은 이제 2012년 알렉스넷이라는 그 모델이 실제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사실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변수로 인해 갖고 사실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하고 AI가 결정적으로 가깝게 된 동인 중에 하나가 사실 2022년 11월 말 오픈 AI에서 발표한 챗GPT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비추해 보면 이전에 우리가 전기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지가 한 200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게 이제 소셜 인프라라고 사회 인프라가 되기까지는 얼추 한 100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넷, 1995년 좀 처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HTTP를 통해서 쫙 퍼지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소셜 인프라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7년이나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제 챗GPT 나온 지가 얼추 한 3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 유료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사용자는 저희 집사람은 돈 안 내지만 자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요. 그 얘기는 벌써 우리 AI 자체가 우리 그 피부 가까이 왔다는 얘기고요. 소셜 인프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AI를 하시지 않는 사람도 아마 느낄 거예요. 매일매일 AI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AI로 인해서 내 잡이 없어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일매일 AI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큰 그 IT 쪽의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가 보통 10에서 1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AI는요, 그 시기가 한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심지어는 매일 여러 가지 새로운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단 이제 계속 그걸 흡수하면서 수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한 2016년인가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 코리아에 대표로 입사했을 때 그때도 이제 가끔 강의를 나가면 그때 한창 뭐 알파고 2세돌 나오고 또 동시에 좀 얘기 난 게 자율주행차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고객들이 이런 질문해요. 아, 대표님,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의 레벨을 1부터 뭐 이런 수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L5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또 뭐 교수님들이 뭐 앞으로 한 15년 걸릴까요? 뭐 누구는 뭐 20년 걸릴까요? 누구는 뭐 30년. 다 이제 견해들이 틀린데요. 그거는 보는 뷰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람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AI도 똑같습니다.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알렉스넷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퍼셉션 AI, 인식형 AI. 그래서 인식형 AI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개냐, 고양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된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모델을 통해서 이게 생성 AI라고 이제 우리 팬데믹 시기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갖고 컴퓨터는 가스 컴퓨팅이고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생성 AI야. 아마 생성 AI 관련해갖고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등등등 하죠. 아마도 저도 사실 그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고 뭐 이런 식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된 게 이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이제 AI 비서죠.
제가 특정 일을 시키면 이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좀 했었는데 그거를 AI가 자기가 기획도 하고요. 그 조그만 AI를 더 시켜갖고 부분적으로 일을 시킨 다음에 전체 총합해갖고 주인한테 좀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죠. 지금 뭐 작년, 올해 뭐 지금 아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이 프로젝트는 아마 뭐 30년 넘어서까지 계속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그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께서 CES 행사에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이전트 AI 다음에는 뭐냐? 그게 이제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라고 하면 쉽게 그냥 제 기준대로 표현하면 AI가 기존엔 디지털 환경에서만 좀 머물러 있었다가요. 이제는 툭 털고 밖으로 나와서요. 바깥 세상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바깥 세상과 인터액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공장에 돌아다니는 오토노머스 모바일 또는 이제 로봇 암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좀 피지컬 AI의 주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엔비디아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작년 GTC에서 개념적으로만 일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올 그 GTC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피지컬 AI를 구현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을 얘기할 때, 그 피지컬 AI 마켓을 얘기할 때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께서는 100 트릴리언 그 달러, 그러니까 100조 달러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면서 실제 AI는 점점 더 고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갖고 지금 입장에서 시기를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 좀 약간 그 무모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미 한계에 더 빨리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마치 자율주행차가 성숙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AI도 그 AGI, ASI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입니다. 엔비디아 DNA는 엔비디아가 2026년 기반으로 해서 33년이 됐죠. 근데 초기 엔비디아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80년대 그 메인프레임에서 PC 시대로 넘어가면서 PC 쪽에 실제 그 게임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관련된 칩을 만든다면 꽤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동인으로 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상. 근데 물론 1차, 2차 제품 잘 만들어서 쫄딱 망할 뻔했죠. 그러다가 일본의 세가라는 회사를 통해서 펀딩을 받고 또 에뮬레이션이라는 또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실제 대박을 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요. 전스는 99년에 이걸 왜 게임용 그래픽으로만 쓰지? GPU를 범용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PGPU입니다. 이게 범용 GPU예요. 그게 발전이 돼서요. 오늘날의 AI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걸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쿠다도 나왔고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이게 그 AI에 딱 맞는 저거네 패러럴 프로세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젠슨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자, 이거를 쓰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쿠다를 통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또 실제 AI 전용 서버를 2016년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확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근데 AI 확산이 되면 될수록 또 뭐예요? 서버 한 대 갖고 안 되네. 데이터 센터 레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컴퓨팅 좀 아키텍처도 만들고 지금은 실제 데이터 센터 몇 개를 합친 규모 인프라 규모로 좀 AI를 서비스해야 된다. 이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그런 혁신의 마인드를 갖고 지금도 혁신하고 있어요. 마켓캡 지금 현재 지금 한 뭡니까 4점 몇 빌리언, 트릴리언 이런 회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년 지금 작년에도 FI26에도 YOY 그로스가 65%예요. 그다음에 실제 난갭이라는 좀 지수가 70%가 넘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사가 계속 혁신을 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여러분을 혁신, 이노베이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좀 계속 자극이 돼서 저도 60 넘어 중반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매일 공부하잖아요. 매일 한두 시간씩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고 그러면 이 뇌가 정신을 차려갖고
덜 늙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 DNA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테크놀로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에 대한 사상, 혁신에 대한 사상.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젠슨 얘기하면 따뜻한 그 포용심이 있죠.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포용을 해요. 그래서 노 원 루즈 언론 같은 이제 그 일이 특정 팀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게 너네 팀 문제만 아니야. 우리 전체 팀의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감싸준 embracing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배려,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웠고 앞으로 제 이 내용을 좀 듣는 독자분들 또 아니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그런 사상, 혁신의 사상, 포용의 사상, 팀워크의 사상을 갖고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